네, 안녕하세요. 제4회 동행모의고사 민사소송법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마지막 모의고사고 곧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많이 긴장하지 마시고 그 좋은 결과와 함께 면접관에서 모두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먼저 이제 정답 지문을 볼게요. 자, 지방법원 합의부가 지방법원 단독 판사에 대한 판결에 대한 이 부분이 중요하죠. 항소 사건을 2심으로 심판하는 도중 이제 주의하실 부분이죠. 지방법원 합의부 관할에 속하는 반소가 제기가 되었을 때 이때 그 지방법원 항소부는 원칙적으로 본소와 반소를 고등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하느냐. 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1심으로 심판하는 도중에 합의사건에 속하는 반소를 제기를 하면 그때는 이제 지방법원 단독판사는 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하는 게 원칙이죠. 하지만 여기 보라색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항소심은 신국 관할이죠. 그래서 전속 관할이기 때문에 고등법원으로 이송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 질문들도 좀 볼게요. 자, 보기 1번입니다. 본소 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한 예비적 반소. 자, 그렇게 되면 본소 청구 기각이 되게 되면 여기 예비적 반소는 소멸하겠죠. 그래서 이제 소급적으로 소멸을 합니다. 마치 이 예비적 반소는 이제 소가 취하된 것처럼 취급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러한 예비적 반소는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끝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당시에 소송교섭법원은 본안재판, 여기 이제 말하는 본안재판은 위에 본소 청구 기각 판결을 한 그 재판을 얘기를 하죠. 본안재판에서 반소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예비적 반소는 이제 소가 취하된 것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보기 2번을 보겠습니다.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원고가 피고에 대해서 손해배상 채무의 부존재 확인해소를 먼저 이제 본소로 제기를 하죠. 주의하실 거는 손해배상 채무 부존재 확인해소가 본소로 먼저 제기가 됩니다. 이때 이후에 그 피고가 손해배상 채무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를 했을 때 이때 그 본소의 확인의 이익이 소멸이 되어서 본소가 부적법하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우리 판례는 본소는 부적법하게 되지 않는다고 하죠. 자, 요 사안이랑 여러분들은 이제 주의를 하실 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손해배상 채무 이행해소가 본소로 제기되고 그리고 손해배상 채무 부존재 확인해소가 반소로 제기되면 그때는 그 반소는 반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자, 그 사안과 두 개를 반드시 비교해서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보기 4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이른바 이제 제3자 반소라고 해서 제3자를 추가해서 반소 피고로 하는 게 가능하냐 하는 건데 여기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그 반소가 필수적 공동소송이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이제 필수적 공동소송인 관계에 있다면 허용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이제 필수 공동소송인의 추가와 피고 경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68조와 260조는 그 조문 두 개를 반드시 한번 비교를 하셔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보기 1번을 보겠습니다. 자, 필수적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 이제 시기죠. 1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그리고 원고의 신청에 따라서 이제 결정으로 뭐 원고든 피고든 추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 피고 경정을 보겠습니다. 피고 경정도 마찬가지로 1심 법원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필수 공동소송이든 피고 경정이든 그 시기는 1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피고 경정도 마찬가지로 원고의 신청입니다. 따라서 결정으로 피고를 경정할 수 있습니다. 자, 보기 2번을 보겠습니다. 이제 정답 지문이 되겠죠. 자,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신청을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허가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 특별 항고를 할 수 있다. 그렇죠? 이 부분이 잘못됐죠. 그래서 밑에 해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보실 게 이제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의 경우는 만약에 그 추가될 당사자가 원고라면 그때는 그 추가될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제 요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이럴 때 허가 결정이 있었다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때 이해관계인은 위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가될 원고의 동의가 없었다는 것을 사유로 해서는 즉시 항고가 가능해요.
보기 2번에서는 허가 결정에서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옳지 않은 지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만 적시항고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기 3번도 한번 볼게요. 자,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가 있는 경우 그때는 처음에 소가 제기된 때 이제 소급해서 추가된 당사자와의 사이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취급을 하죠. 따라서 이때 이제 소급해서 뭐 예를 들면 시효 중단 등의 효과가 발생을 하죠. 근데 이제 이에 반해서 피고 경정의 경우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피고 경정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게 되면 종전 피고에 대해서는 이제 소가 취하되는 것으로 보죠. 또한 여기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피고에 대해서는 소급하지 않죠. 피고 경정 신청서를 제출한 때 시효 중단 등의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피고 경정과 공동소송인이 추가되는 경우 두 개를 좀 비교를 하셔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기 4번 보겠습니다. 자, 피고 경정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원고는 통상 항고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문자로 이렇게 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경기 원통 이렇게 두 문자로 따시면 되겠고, 물론 아울러서 같이 다른 부분도 정리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자, 허가 결정이 있을 때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하느냐? 우리가 이제 중간적 재판이라고 해서 두 문자로 암기를 하셨죠. 그래서 새로운 피고 입장에서 보면 중간적 재판의 성질을 가지죠. 그래서 어떠한 불복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 한편 종전 피고와 관련된 부분이죠. 그 종전 피고라면 우리 위에서 보셨지만 그렇죠. 이 피고 경정이 있는 경우 종전 피고에 대해서는 소가 취하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종전 피고의 동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종전 피고에 대해서 동의가 없었다면 그때는 이제 종전 피고는 동의가 없었음을 사유로 해서 즉시 항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3번 볼게요. 자, A, B, C, D, E, F가 함께 승합차를 타고 가던 중에 의리운전하던 트럭과 충돌해서 부상을 입었다. A, B, C, D, E, F는 A를 선정 당사자로 선정을 해서 Y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를 하였다.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들 관계는 원칙적으로 통상공동소송 관계에 있습니다. 좀 면도해 두시고 보시면 되겠죠. 먼저 이제 정답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4번을 볼게요. 이제 이때 선정의 효력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이제 계속되죠. 이건 맞습니다. 자, 후단이 문제가 되겠죠. 비록 이때 이제 A가 본인에 대한 부분에 소를 취하, 위에서 보셨지만 이 통상공동소송 관계이기 때문에 일부의 소취하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A가 만약에 그 본인에 대한 부분에 소를 취하를 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이제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해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A는 선정 당사자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 지문은 보기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른 지문도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이제 보기 1번입니다. 자, 선정 당사자 A에게 민사소송법 144조에 의해서 진술금지 재판과 변호사 선임 명령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조문에 그렇게 되어 있죠. B, C, D, F 등의 선정자들에게 법원이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이제 조문에 따라서 우리 판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만약 이러한 통지 없다면 그때는 비록 선정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더라도 소를 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좀 챙겨보시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D, E, F가 A와 B를 선정 당사자로 선정을 합니다. 선정 당사자가 둘이네요. 이럴 때 소송 계속 중에 모두가 아니고 일부인 그쵸 A가 사망을 하게 되면 그때는 소송 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그쵸 B가 당연히 이제 소송 행위를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A와 B 모두가 사망하게 되면 그때는 소송 절차가 중단이 되겠죠. 그렇게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 3번을 볼게요. A가 을과 밑줄 친 부분을 볼게요. 선정자들 모두를 위해서 피고로부터 돈을 받는 대신에 소를 취하를 하고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 자, 이런 합의는 개별적 동의 없이도 할 수가 있죠. 제가 이제 암기할 때 이렇게 팁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돈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이 사안과 여러분들이 반드시 비교를 하셔야 될 사안이 이 사안이죠. 그렇죠. 보시면 변호사 보수 약정을 하는 경우 이때는 돈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원칙적으로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돈이 들어오는지 혹은 이렇게 이제 돈이 나가는지 두 개를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제 4번을 보겠습니다. 자, 소송 구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먼저 이제 정답 지문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송 구조를 받은 사람이 소송 비용을 납입할 자금 능력이 있다는 것이 판명이 돼요. 그럼 당연히 그렇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구조를 취소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이 소송 구조 취소 재판의 그죠, 관할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소송 기록 보관 법원이라고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다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상소법원이 구조 결정을 했을 때 비록 소송이 확정이 되어서 소송 기록이 어디 있습니까? 소송 기록이 1심 법원에 반환이 되어 있죠. 그러면 소송 기록이 1심 법원에 있기 때문에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심 법원이 취소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죠. 자, 다음 보기 1번도 한번 볼게요. 자, 소송 구조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 신청인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다음 지문이 중요하죠. 자, 소송 구조 결정에 대해서 상대방은 어떠한 불복도 할 수 없느냐? 아니죠. 딱 한 가지 사유로만 불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소송비용 담보 면제에 대한 소송 구조 결정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 담보 면제, 이것도 좀 암기를 하셔야겠죠. 자, 다음 보기 4번. 자, 보기 4번은 제가 수업 시간에도 꼭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지보정명령이 먼저 있었는지 소송구조 신청이 먼저 있었는지,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어떤 게 먼저 있었는지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보기 4번 같은 경우는 인지보정명령이 먼저 있었죠. 그래서 이때 이 보정기간 중에 만약에 설사 소송구조 신청이 있더라도 이 종전의 인지보정명령은 효력이 상실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 남아있는 기간이 기간이 경과가 되면 소장 각하 명령을 할 수 있느냐? 아니라 그랬죠. 어쨌든 다시 보정기간 전체가 다시 진행이 되어서 그 기간이 경과가 되면 소장 각하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기 4번도 인지보정명령이 먼저 있었느냐, 소송구조 신청이 먼저 있었느냐, 두 개를 반드시 어떤 사안인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5번. 기판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이제 보기 1번 우리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최신 판례고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판례는 웬만해서는 소송물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간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게 이제 보기 1번 판례입니다.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두시고, 이때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법률상 원인 없는 사유, 이게 이제 청구 원인이 되겠죠. 이게 이제 청구 원인이기 때문에 소송물은 하나예요. 따라서 법률상 원인 없는 사유를 계약의 불성립이라든지 취소, 무효, 해제 등을 주장하는 것은 별개의 소송물이 아니고 우리 판례는 각 공격 방법으로 보죠. 따라서 소송물은 하나예요. 그래서 어느 사유를 주장을 하면서 패소를 했을 때 다른 사유를 주장하면서 청구를 하게 되면 소송물은 같기 때문에 기판력에 저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번이 정답 지문이 되는 거고, 이 법리 그대로 연결되는 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과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은 기본적으로 법리가 같다. 꼭 좀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보기 2번은 많이 보셔서 아십니다. 그렇죠? 기판력의 시적 범위죠. 그래서 모든 변론 전결 전에 있었던 공격 방어 방법은 차단이 돼요. 그래서 밑줄 친 부분처럼 당사자가 알 수 있었든지 또는 알고서 이를 주장하지 않았든지 관계없이 모두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차단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울러서 이제 보기 3번도 작년 기출문제하고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청구 이해소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기 보시면 집행력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에요. 따라서 이 청구 이해소가 비록 확정이 되어도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집행권원의 원인이 된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작년 기출문제로 출제가 되었죠. 채무자 입장에서 만약에 집행정서가 작성이 되었을 때 채무자는 청구 이해서만 제기할 수 있느냐? 아니죠. 채무자 입장에서 만약에 집행권원의 원인이 된 실체법상의 권리관계 부분에 대해서 기판력을 받고 싶으면 어떤 소를 제기할 수가 있는 겁니까? 채무 부존재 확인 해소를 제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 부분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지문도 같이 좀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송 비용의 재판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그래서 옳지 않은 지문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소송비용 부담 재판에서 확정한 상환 의무 자체의 범위를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서 심리 판단하거나 변경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건 이제 많이 봤던 지문이고, 자,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지문이 보기 3번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실체상의 권리가 소멸하였다거나 이전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넓히 생각하면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 절차에서 주장 증명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 판례는 그렇죠, 여기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 절차에서 주장 증명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원고하고 피고하고 소를 취하를 하면서 그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를 취하를 하면 소송 비용은 원칙적으로 원고가 부담해요. 그렇죠. 그래서 소송 비용 부담 및 확정 절차에서는 원고 피고의 그 약정은 고려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보기 4번도 조금 주의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항소심에서 항소가 취하가 되었는지 항소심에서 소가 취하가 되었는지 반드시 두 개를 구분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항소심에서 소가 취하되면 그 소취하 자체의 소급적 소멸, 모든 것이 소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심에서 한 소송비용 부담재판도 소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소가 취하되면 항소심뿐만 아니고 1심의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어디서 항소심에서 재판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항소심에서 항소가 취하가 되면 1심 판결은 확정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1심 소송비용부담재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1심 소송비용부담재판은 1심에다가 항소심 비용에 대해서는 항소심 법원에다가 이렇게 재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항소심에서 소가 취하가 됐는지 항소심에서 항소가 취하가 되었는지를 두 개를 잘 좀 구분을 하셔서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문제 7번이죠. 이제 독촉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자, 보기 1번도 최신 판례이기 때문에 잘 좀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우리 이제 독촉 절차, 즉 지급 명령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청구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뭐냐면 금전 등 대체물이나 일정한 수량의 유가증권의 지급 등을 그렇죠, 목적으로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때 이제 지급 명령 신청을 할 때 첫 번째 쟁점은 반대급부의 이행을 붙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가능하다고 우리 판례는 보는 거죠. 자, 두 번째 또 하나의 쟁점은 이때 반대급부를 붙일 때 이 반대급부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전 등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하는 제한을 받게 되느냐. 당연히 이제 반대급부는 제한을 받지 않죠. 또 하나 마지막 쟁점이 뭐예요? 꼭 반대급부를 이행을 해야 되는 게 채권자일 필요가 있느냐? 아니죠. 제3자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크게 이제 쟁점은 세 가지이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쟁점 모두 최신 판례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실 게 이제 보기 2번이에요. 지급 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을 취하를 합니다. 그리고 아직 만약에 이의 신청 기간이 남아 있을 때 다시 채무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느냐? 아니죠. 설사 남아 있더라도 이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이제 판례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요거하고 이제 비교하실 게 여기 보시면 상소에 취하죠, 그렇죠? 자, 이제 상소를 취하를 했다가 아직 상소 제기 기간이 남아 있다면 그때는 상소를 다시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의 취하와 상소 취하를 좀 두 개를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 3번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지급 명령의 경우도 일정한 경우 대부분 이제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을 해요. 따라서 여기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송 중단 사유가 있다면 그렇죠, 이의 신청 기간도 진행이 정지가 됩니다. 그 정도 보시고, 자, 보기 4번입니다. 이때 이제 지급명령 신청을 했을 때 그 지급명령 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일단 어떠한 경우가 있는지도 조금 이제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 보시면 지급명령은 전속관할 규정입니다. 보통 이제 전속관할 규정에 어긋나서 소를 제기를 하면 이송으로 보통 처리를 해주죠. 하지만 우리 이제 민사소송법 규정을 보면 전속관할 규정에 어긋나는 지급명령 신청이 있으면 이송이 아니고 그 신청을 각하한다는 것도 일단은 꼭 기억을 해두시고, 또 나머지 각하 사유도 좀 보겠습니다. 이때 이제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음이 명백한 때도 각하를 합니다.
혹은 청구 일부에 대해서 직업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직업명령 신청을 각하를 하죠. 이 세 가지 사유가 있다는 것도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러한 이제 직업명령 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이 있을 때 불복할 수 있느냐, 적시항고를 할 수 없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죠, 그렇죠? 요거 이제 조문인데 요거랑 이제 비교를 하실 게, 직업명령 신청에 대해서 이제 이의 신청을 했을 때 그 이의 신청을 각하를 했으면 그때는 적시항고할 수 있죠. 그래서 두 개의 조문이 좀 다르다는 것도 비교를 하셔서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8번을 보겠습니다. 자, 소의 취하, 항소의 취하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래서 옳지 않은 지문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 나입니다. 자, 소가 취하가 되면 소송 계속은 소급적으로 소멸을 하죠. 일단 요는 그렇죠. 이 부분은 맞는 문장이긴 합니다. 자, 뒷부분을 볼게요. 자, 소재기로서 이제 계약 해제권을 행사를 하고 그 소장이 이제 피고에게 송달된 후에 원고가 소를 취하를 했을 때 그 해제권 행사의 사법상의 효력도 소멸하느냐? 우리 판례는 그렇죠. 해제권 행사의 사법상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것 좀 기억을 해두시고, 다음 보기 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앞에서 보셨던 뭐 소의 취하 같은 경우는 일부 취하가 가능하죠. 하지만 항소의 취하는 항소의 일부 취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항소의 일부 취하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청구 병합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죠.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다음 보기 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단어가 항소 취하 합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소인과 피항소인 사이에 항소 취하 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 취하 합의대로 항소인이 항소 취하서를 제출을 하지 않으면 이 부분을 좀 볼게요. 이때 피항소인인 그 상대방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고, 그때 법원이 봤을 때 이 항변이 이유가 있으면 처리 방법을 보겠습니다. 그때 항소심 법원은 항소에 이익이 없다고 보아서 항소를 각하함이 원칙이죠. 이 판례도 같이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다음이 보기 라입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암기할 판례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반적인 이제 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상대방이 본안에 관해서 뭐 준비 서면을 제출을 하거나 변론 준비기를 해서 진술을 하거나 변론을 했다면 상대방 피고의 동의가 있어야 소를 취하를 할 수가 있죠. 자, 하지만 우리 판례는 요 경우, 즉 피고가 본안 전 항변으로 소각하를, 그리고 본안에 관해서 청구 기각을 주장을 했을 때 이때 피고의 동의가 필요하냐? 우리 판례는 피고의 동의가 필요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암기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문제 9번입니다. 이제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먼저 이제 보기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리권의 흠결 등도 이제 재심 사유죠. 이럴 때 이 대리권의 흠결 등의 재심 사유는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를 띌 거예요. 그렇죠? 무권 대리인이 대리인으로서 본인을 위해서 어떤 실질적인 소송 행위를 했을 때, 대부분의 이런 사안이지만 우리 판례는 어떤 경우도 이 경우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까? 대리권의 흠결로 인해서 본인이나 그의 소송 대리인이 실질적인 소송 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경우도 여기 451조 1항 3호의 대리권의 흠결 등의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죠. 이른바 이제 참칭 대표자 사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기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호는 이제 판결의 기초로 된 행정처분이 다른 행정처분에 의해서 변경된 경우도 이렇게 이제 재심 사유로 보는데, 이때 이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확정 판결에서 사실 인정의 자료가 된 행정처분이 다른 행정처분에 의해서 확정적 그리고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우리 판례는 그렇게 해석을 하죠. 이 판례도 조금 주의해서 정리를 하시고, 다음 정답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급을 달리하는 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해서 내린 판결에 대한 재심에서는 하급 법원이 아니고 어디에요? 상급 법원이 관할합니다. 이 조문은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항소심이 항소를 각하한 사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이제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수험적으로는 이 조문 자체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기 4번 같은 경우도 조문이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문제 10분 볼게요. 항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먼저 정답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원심법원은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그 재판을 경정을 하는 데 이를 우리는 제도의 관이라고 하죠. 이제 판결의 경우는 기속력이라는 게 있지만 결정이나 명령은 기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제도의 고안이 가능한데, 자, 주의하실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특별 항구가 있는 경우는 제도의 고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키워드를 따셔서 암기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보기 3번도 좀 볼게요. 자, 결정서 원본이 법원 사무관 등에게 교부가 되어서 일단 성립이 되면 아직 고지되어서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항고가 가능하다. 자, 그대로 이제 판결에 관한 조문을 그대로 따온 거죠. 우리 판결도 선고가 되면 송달되기 전이라도 뭐가 가능해요? 상소가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같이 연결을 하셔서 이제 보시면 되고, 자, 다음이 이제 보기 4번이죠. 우리 제항고도 최초의 항고와 마찬가지로 통상항고와 적시항고로 구분이 되기는 하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줄이죠. 항고 자체가, 최초의 항고 자체가 통상항고인지 적시항고인지에 의해서 구분하는 게 아니고, 빨간색 밑줄이죠. 그 재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 이제 재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이라는 게 항고심 재판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항고심 재판의 내용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자, 요 보기 4번도 이제 판례 문구이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도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1번 보겠습니다. 변론과 기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먼저 이제 정답 지문을 볼게요. 이제 보기 3번, 보기 4번이죠. 중요한 표현은 간이한 방법입니다. 그렇죠. 자, 간이한 방법에 따라서 기일을 통지할 수도 있기는 하죠. 다만 이 경우에도 그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해서 법률상 제재, 그 밖에 그 기일을 게을리함, 기일이 해태가 되겠죠. 게을리함에 따른 불이익을 줄 수 있느냐? 안 되죠. 이제 간이한 방법이라면 그렇죠. 불이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기 2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재판부의 변론 재개 결정, 그리고 재판장의 기일 지정 명령, 두 문자로 암기를 하셨죠. 자, 중간적 재판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불복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중간적 재판에 해당하는 거기 재판들 8가지 꼭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보기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줄 쉼표 다음 문장 보시면,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기일에 당사자를 호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변론의 방식에 관한 사항이죠. 따라서 조서의 기재에 의해서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밑줄 친 부분도 눈여겨서 조금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계속해서 문제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먼저 이제 보기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전제 사실은 수감된 당사자죠. 그렇죠? 자, 이제 수감된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 종전 주소로 송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도소장 등에게 송달을 해야 하죠. 따라서 이거는 암기하기가, 그렇죠? 여러분 정리하기가 아주 쉽다 그랬죠. 모두 무효라고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함정들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줄 보시면 송달받을 당사자가 수감된 사실을 몰랐다. 그래도 종전 주소를 했다면 무효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수감된 당사자가 송달의 대상인 서류의 내용을 알았다. 그래도 종전 주소를 했다면 무효가 되겠죠. 마지막이죠. 종전 송달받던 장소로 발송 송달을 해도 그 송달은 효력이 없습니다. 딱 어떤 경우만 효력이 있다고 했습니까? 이게 나와 있죠. 공시송달로, 그렇죠. 재판장의 명령으로 한 공시송달로 송달이 되었다면, 이 경우만 효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하는 부분은, 그렇죠. 공시송달만 효력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조금 쉽다고, 수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다음 보실 게 이제 보기 2번입니다.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만나는 장소. 원래 이제 우리 민사소송법은 송달 장소를 2개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소 등 아니면 근무 장소에. 하지만 만나는 장소에서도 송달할 수 있기는 하죠. 이른바 조송달인데, 여기 이제 중요한 전제 사실이 있습니다. 주소 등 또는 근무 장소가 있는 사람이라면, 송달받을 사람이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송달받기를 거부했다면 어디로 송달을 해달라는 겁니까? 주소 등으로 송달을 해달라는 거죠. 그럴 땐 당연히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제 사실을 쭉 기억하시면 되겠죠. 주소 등 또는 근무 장소가 국내에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다음 보기 3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제 발송 송달은 2가지가 있습니다. 187조의 발송 송달이 있고, 우리 이제 187조의 발송 송달은 교부 송달이나 혹은 보충 송달이나 유치 송달 등을 할 수 없을 때 하는 거죠. 또 한편 185조 2항의 발송 송달도 있습니다.
이제 이 보기서 3번은 185조 2항의 발송 송달을 묻는 질문이죠. 이럴 때 이 185조 2항에 따른 이제 발송 송달할 수 있는 경우는 송달받을 장소를 바꿨으면서도 그 취지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그땐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으면 이제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를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조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 판례는 나아가서 어떤 경우도 이 경우에 포함이 된다고 보느냐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꿨다는 취지를 신고를 했음에도 그 바뀐 장소에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도 185조 2항에 따른 발송 송달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밑줄 친 부분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이제 보기 4번 정답 지문이 되겠죠. 자, 판결 정본이 송달이 되기는 했는데, 잘 보시면 뭐 예를 들면 허위 주소지로 교부 송달이 되었다면 그때는 그 송달은 무효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허위 주소지로 만약에 교부 송달이 되면 무효예요. 그래서 송달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상소 기간은 진행될 수가 없고, 따라서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만약에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로 송달이 되고, 즉 다시 말하면 이제 허위 주소지로 공시송달로 송달이 된 거죠. 하지만 그렇더라도 교부 송달과 다르게 우리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죠. 공시송달은 다르다고. 따라서 공시송달로 송달이 되면 송달은 효력이 있습니다. 송달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항소기간도 진행이 되겠죠. 따라서 항소기간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항소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려서 기판력도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판결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당사자는 특히 이제 피고가 많겠죠. 피고는 추반 항소를 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재심 해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하실 때 판결 정본이 교부 송달로 송달이 되었는지, 혹은 판결 정본이 공시 송달로 송달이 되었는지를 반드시 두 개를 구분을 하셔서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문제 13번 볼게요. 기판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먼저 정답 지문인 보기 1번을 보겠습니다. 자, 채권자 대위소송이 나와 있죠. 자, 채권자 대위소송은 꼭 주의하실 때 후소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를 했는지, 아니면 이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후소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를 했는지 반드시 구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채권자 대위소송이 먼저 전소가 제기가 되고, 후소가 만약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라면 그땐 당사자도 다르고 소송물도 다르기 때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셨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 밑줄 친 부분, 즉 노란 형광펜으로 표시한 부분은 제가 함정 문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게 만약에 요 후소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를 한 게 아니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안이라면 그때는 기판력이 미칩니다. 그래서 문제 푸실 때 그래서 후소가 누가 원고가 되고 누가 피고가 되었는지 이렇게 두 개를 반드시 구분을 하시길 바랍니다. 주의해야 될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 2번이죠. 자, 보기 2번도 최신 판례이기 때문에 꼭 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서 여기 기판력 부분하고 제소금지 부분을 그렇죠, 따로따로 별도로 정리를 하셔야겠죠. 전제 상황을 좀 보시면 이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 혹은 대지를 정당한 권한 없이 점유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해소를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1차적으로 구분 소유자가 할 수도 있겠고 누구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관리단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이때 구분 소유자가 할 때 꼭 전원이 하여야 하느냐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자가 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전원 혹은 각자가 할 수가 있고, 저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구분 소유자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해소를 제기를 해서 판결이 확정이 되었을 때 그 기판력이 관리단에게 미치느냐? 자, 관리단에게 미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같은 소송이기 때문에는 그래요. 자, 하지만 구분 소유자가 제기한 소송이 관리단 소를 취해했다가 나중에 관리단이 이제 소를 제기를 할 때 제소 금지에 저촉되느냐? 이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같은 소송이지만 제소 금지는 또 하나의 어떤 요건이 있다 그랬습니까? 전소하고 후소의 권리보호 이익이 동일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이 경우는 새로운 권리보호 이익이기 때문에 제소금지 원칙에는 저촉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기판력인지
제소 금지를 묻는 것인지를 반드시 두 개를 이제 구분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답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를 하셔야겠죠. 자, 다음 보기 4번을 보겠습니다. 자, 보기 4번은 자, 기판력의 작용을 묻는 거죠. 자, 기판력은 첫 번째는 전소하고 우소의 소속물이 같을 때 작용을 해요. 또 하나는 전소하고 우소의 소속물은 같지 않더라도 선결 관계에 있다든지 우순 관계에 있는 경우도 기판력이 작용하기는 하죠. 하지만 이 보기 4번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소는 물건 인도 청구의 소, 우소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죠. 그래서 기판력이 작용하지 않는 사안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4번 보겠습니다. 자, 소송 대리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물론 이제 소송 대리인은 상소제기 특별수권이 있을 수도 있겠고 상소제기 특별수권이 없을 수도 있겠죠. 자, 신급대리 원칙상 만약에 상소제기 특별수권이 없다면 해당 신급의 판결 정본이 소송 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 소송 대리권은 소멸한다. 자, 그것도 좀 챙겨두시고, 하지만 이제 보기 지문처럼 만약에 소송 대리인에게 상소제기 특별수권이 있다면 상소장 제출할 권한도 있고 의무도 있겠죠. 자, 제출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상소장의 인지를 제대로 붙이지 않았다. 그때 당연히 누가 소송 대리인이 보정을 하여야겠죠. 따라서 원심재판장도 소송 대리인에게 인지 보정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보기 2번 같은 경우는 이러면 이제 국가소송 수행자, 우리는 얘를 이제 법률상 소송 대리인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법률상 소송 대리인은 소송상 위임에 의한 소송 대리인과 다르게 훨씬 이제 막강한 지위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의 승인 없이도 청구에 인락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자, 다음에 이제 보기 3번. 자, 정답 지문입니다. 그렇죠. 자, 본안 소송을 수임한 변호사는 일체의 소송 행위 등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 등 일체의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는 소송 대리권을 가집니다. 물론 이 부분은 이제 권한적인 측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만 이때 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당연히 이런 권한에 상응하는 위임계약상의 의무까지도 부담을 하느냐, 우리 판례는 그렇지 않다고 보죠. 이때 권리 의무는 무엇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랬습니까? 수권행위가 아니고 위임계약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작년에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되었죠. 수권행위와 위임계약을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아울러서 보기 3번도 같이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보기 4번은 조문이기 때문에 좀 보셔야겠죠. 소송 대리권은 제한하지 못하지만 변호사가 아닌 소송 대리인의 대리권은 제한할 수 있다. 어떤 조문이니까 같이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5번 볼게요. 이제 당사자 사망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기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소재기 전 사망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소재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사실을 간과하고 소를 제기를 했다면 이제 1심 도중에 뭘 할 수 있어요? 피고 경정 신청을 할 수 있죠. 상속인으로, 피고 경정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을 상속인으로 할 수 있죠. 자, 아울러서 여기 이제 보시면 소재기 전에 당사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를 일단은 1순위 상속인을 피고로 표시를 합니다. 그럼 알고 봤더니 1순위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한 거죠.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누구를 2순위 상속인, 즉 실제 상속인을 피고로 하는 뭘 할 수 있습니까? 피고 표시 정정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일대 설사 피고 경정 신청을 했더라도 뭘로 봐주겠다는 겁니까? 피고 표시 정정 신청으로 봐주겠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고, 자, 다음 보기 2번입니다. 보기 2번은 주의를 하실 게 송달의 효력을 묻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기 2번과 보기 3번은 반드시 비교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송달은, 즉 사망자에 대한 송달은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다만 상속인이 현실적으로 수령을 했다면 그 송달은 효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송달을 묻는 것인지 판결을 묻는 것인지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보기 3번을 볼게요. 자, 이미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에 따른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이 있다면 그 결정은 당연 무효이기는 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 판례는 당연 무효이지만 상속인은 뭘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이의 신청을 통해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 보기 3번 지문과 비교를 하실 게 여기 빨간색 부분입니다. 그렇죠. 소재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사실을 간과하고
사망자를 필요로 해서 소를 제기를 해요. 그래서 1심에서 표시 정정 없이 만약에 판결을 선고를 했다. 그때는 당연 무효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렇죠? 근데 우리 판결과 관련해서는 당연 무효인 판결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뭘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판결인지 혹은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인지 그 두 개를 좀 구분을 하셔서 판결이라면 당연 무효이기 때문에 상소할 수 없다. 하지만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이라면 당연 무효이기 때문에 이의 신청으로서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뭔가 모순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꼭 두 개를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주의를 하실 게, 자, 보기 3번의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소제기 전 사망이었죠. 하지만 보기 4번의 경우는 소송 계속 중 당사자 사망이죠. 자, 그래서 소송 계속 중 당사자 사망이면 물론 이제 소송 대리인이 없다면 절차가 중단이 되고 상속인 등이 수개 신청을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즉 사망 사실을 간과하고 판결이 선고가 되면 요 소재기 전 사망과 다르게 당연 무효로 보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제 위법 유효라고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소재기 전 사망인지 소송 계속 중 사망인지, 자, 그것도 아울러서 비교를 하셔서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문제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신문과 감정인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기 1번을 보시면, 자, 정인신문은 법원에서 신문하는 게 아니죠. 정인 신청을 한 당사자가 먼저 신문하고, 그리고 이제 주신문, 그 다음에 상대방 당사자를 이제 반대신문 이런 식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는 교호신문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뭐 이 지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재반대 신문부터는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하죠. 자, 이에 반해서 보기 2번을 보시면, 자, 감정인의 경우는 당사자가 신문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재판장이 신문을 하죠. 자, 그것도 두 개를 좀 비교를 하시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에 보기 3번입니다. 자, 감정인은 감정사항이 자신의 전문 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느냐. 자, 이제 원칙적으로, 그렇죠. 물론 이제 정인 같은 경우는 정인 신청 당사자가 지정하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지만 감정인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지정을 해요. 따라서 그걸 생각해 보면 감정사항이 자신의 전문 분야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감정인이 다른 감정인에게 감정을 위임할 수 있느냐?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밑에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법원에다가 감정인의 지정 취소를 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조문도 한 번 더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 4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정인신문과 마찬가지로 이제 감정의 경우도 감정인으로부터 선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만약에 선서를 받는 것을 누락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만 그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어떻게 서정으로 제출을 하고, 그리고 그 내용이 합리적이라고 인정이 되면 그때는 또 예외적으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것도 한번 이제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정리해 두셔야겠죠. 자, 17번 문서의 증거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자, 보기 1번을 먼저 볼게요. 이제 사문서는 진정 성립이 증명되어야만 증거로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증명 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죠. 따라서 마지막 밑줄 친 부분 보시면 제3자의 증언으로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줄 친 부분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보기 2번을 볼게요. 문서의 작성 방식과 취지에 의해서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하면 이를 이제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을 하는데, 여기 국내, 그렇죠, 공공기관이 작성한 것만 추정이 되느냐? 아니죠. 여기 보시면 외국 공공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이 됩니다. 아울러서 이제 공정인이 직접 작성한 공정증서도 여기, 그렇죠, 공문서로 이제 추정이 되는 거고, 또 한편 공정인이 인정한 사서증서 같은 경우는 이른바 이제 공사 병존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문서의 진정 성립이 추정된다 하는 판례도 있었죠. 그런 판례들도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보기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분 문서의 경우 진정 성립이 인정이 되면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죠. 그래서 이른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진정 성립이 인정이 되면, 즉 처분 문서라면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이 되면 여기
두 번째 부분이죠. 실질적 증거력이 추정된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만 이 부분은 사실상 추정이기 때문에 이제 반증을 통해서 복멸할 수 있다 라고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추정이다 라는 부분도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답 지문이죠. 이제 보기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인의 인형이 그 인장에 의해서 현출이 되면 첫 번째 1단계 추정입니다. 그렇죠. 인형의 진정 혹은 날인의 진정이라고도 하죠. 이거는 이제 1단계 추정. 즉 다시 말하면 그 날인 행위가 작성 명인에 의해서 의사에 의한 것임이 이제 추정이 되죠. 이제 1단계 추정이라는 게 중요한데 이 1단계 추정은 뭐예요? 법률상 추정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실상 추정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추정이기 때문에 반정으로 그렇죠. 인형의 진정 추정을 깰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2단계 추정인 문서 전체의 진정 성립 추정은 법률상 추정인지 이제 사실상 추정인지 우리 판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고민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다음 문제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구 병합과 청구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먼저 이제 정답 지문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법원이 이제 청구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이 옳지 않다고 인정하는데 어떻게 재판을 하느냐? 자, 소각화가 아닙니다. 그렇죠?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 이러면 이제 단어로 줄이면 청구 변경 불허 결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청구 변경 불허 결정. 첫 번째는 소각화가 아니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험에 이미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청구 변경 불허 결정을 하는데 이 청구 변경 불허 결정에 대해서 원고가 불복할 수 있느냐? 아니죠. 청구 변경 불허 결정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중간적 재판이죠. 그래서 어떠한 불복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뭐 적시항고든 통상항고든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자, 복 1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 판결. 그래서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A 청구도 기각이 되었고 B 청구도 기각이 되었죠. 그래서 원고가 상고를 했을 거예요. 이럴 때 상고심이 선택적 청구 중에 예를 들면 어느 하나의 청구니까 A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을 했다. 이걸 다르게 표현을 하면 A 청구를 인용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A 청구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B 청구에 대한 항소심 판결도 파기를 할 거냐? 우리 판례는 모두 파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로 각각 소속물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취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전부 파기, 여기 이제 동그라미를 하시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기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떤 청구가 그렇죠. A 청구인지 B 청구인지를 좀 주의를 하시면서 읽으면 금방 답을 찾아낼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청구가 A 청구인지 어떤 청구가 B 청구인지 계속 좀 연습을 하시면서 이 판례를 숙지하실 필요가 있겠죠. 원고가 1심에서 선택적으로 구한 여러 개의 청구 중에 두 개의 청구 중에 한 개의 청구가 인용. 이건 일단 뭐 전부 판결입니다. 그렇죠? 나머지 청구는 판단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한번 가정을 해보면 그걸 A 청구를 인용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고가 항소를 해요. 그래서 이 사안은 기본적으로 전부 판결에 대한 전부 상소 사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이게 이제 여기서는 그 쟁점은 아니긴 합니다. 자, 계속해서 봅니다. 원고가 항소심에서 1심에서 심판되지 않은 청구, 그게 B청구죠. 그 B청구를 주의적 청구로 놓고 1심에서 인용된 청구, A청구죠. 그 A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병합시킵니다. 자, 그래서 항소심이 그 주의적 청구, 뭐예요? B청구죠. 먼저 심리를 해서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을 했을 때 다음 부분이 중요한 쟁점이 되겠습니다. 항소심은 어떤 주문을 내야 합니까? 피고의 항소를 기각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항소심에서는 뭘 가지고 판단을 한 겁니까? B 청구를 가지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항소심이 항소를 기각했다면 A 청구를 가지고 판단한 것처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합니까? 새롭게 청구를 인용, 어떤 청구? B 청구가 되겠죠. B 청구를 인용하는 주문을 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기 2번은 천천히 보시면 그닥 어렵지 않은데 우리 이제 실제 시험에서 이 문제를 풀다 보면 좀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문들은 몇 번씩 여러분들이 이제 반복해서 그렇죠? 어떤 게 A 청구인지 어떤 게 B 청구인지를 좀 숙지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이 이제 보기 3번이죠. 자, 항소심에서 교환적 변경이 있는 경우. 자, 교환적 변경이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결합설이라는 말을 떠올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결합설에 따르면 구청구는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보고, 따라서 구청구에 대해서는 소가 취하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소급적으로 소멸해요. 그래서 구청구에 대한 1심 판결과 그리고 항소도 모두 소멸하는 거죠. 따라서 그 뒤에 설사 항소를 취하를 해도 뭐가 없다는 겁니까? 취하할 항소가 없죠. 어떤 표현을 쓰느냐면 항소 취하는 그 대상이 없어서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모두 마찬가지입니까? 항소 각하도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도 같이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교환적 변경이 있으면 항소 취하도 안 되고 항소 각하도 안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다음 19번 보겠습니다. 제소금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자, 보기 1번은 이제 키워드로 충분히 대비가 되겠죠. 자, 추징금 청구 소송에 노랑이 표시를 하시고 제소금지 규정에 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추징금 청구 소송은 중복 소송 X, 제소금지 X, 기판력 X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기 2번 볼게요. 이제 사망자를 상대로 한 판결. 이 판례를 읽으실 때는 소재기 전에 이제 피고가 이미 사망해 있었고, 그 1심에서 피고가 사망 사실을 모르고 그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해서 판결을 선고했다라는 걸 떠올리면서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판결은 뭐예요? 조금 전에도 보셨죠. 당연 무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연 무효이기 때문에 제소금지의 제한을 받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 무효라는 말을 떠올리시면 그렇죠. 이 판례는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다음 이제 정답 지문인 보기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기 3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최신 판례 자료에서도 보셨지만 이제 최근에도 또 하나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또 같이 좀 더 중요하게 정리를 하셔야겠죠. 제소금지 효과는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느냐? 아니죠. 따라서 제소금지 효과를 받는 권리관계는 실체법상으로도 권리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마치 이제 기판력의 본질 이론 중에 그렇죠? 우리 판례가 실체법서를 따르지 않는다. 즉 소송법서를 따른다. 그래서 제소금지 효과도 단지 소송법상의 효과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비슷하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보기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소송이 나오죠. 채권자 대위 소송입니다. 그래서 채권자 대위 소송이 제기가 되었다가 본안에 관한 종국 판결이 있은 후에 채권자가 소를 취하를 했을 때, 이때 이제 피대위자가 채무자죠. 그 채무자에게 제소 금지의 효과가 미치느냐? 이때는 구분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피대위자 즉 채무자가 알게 되면 제소금지 원칙이 적용이 되지만 채무자가 알지 못하면 제소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하고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기판력하고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기판력하고는 똑같아요. 하지만 뭐하고는 차이가 있다. 중복소송과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중복소송인 경우는 피대위자 즉 채무자가 알았던 몰랐던 중복소송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판력과 중복소송도 같이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20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공동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기 1번 바로 정답 지문이죠. 자, 통상 공동소송. 자, 그러면 상소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자,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해서 원고 간만 적법한 이의 신청을 하고 나머지 원고 변과 피고는 이의 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이 상소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원고 변과 피고을 사이의 화해 권고 결정은 어떻게 될 수 있다? 분리되어서 그대로 확정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 좀 주의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는 것은 상소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보기 2번 같은 경우는 여기 형광 표시 부분을 좀 키워드로 삼아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산 관제인이 여러 명인 경우면 그때는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자, 다음 보기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유 필수 공동소송인 중에 자, 소송 대리인이 있는 한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우리 이제 배웠죠. 소송 도중에 당사자가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절차가 중단이 되지만 소송 대리인이 있으면 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
자, 두 번째 나아가서 그 소송 대리인에게 상소제기 특별수권이 없다. 별말이 없으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상소제기 특별수권이 없다면 판결 전본이 소송 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 중단이 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그와 동시에 모두에 대해서 절차가 중단된다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은 합일 확정 소송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전원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다음이 보기 4번이에요.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 즉 예비적 공동소송은 원칙은 합일 확정 소송이기는 하죠. 하지만 70조 2항을 보시면 일부의 소취와 같은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해서 일부 공동소송인이 여의하지 않으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원칙적으로는 그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70조 2항 조문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울러서 이것도 이제 변호사 시험에 출제가 되었죠. 마찬가지로 이 판례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소취하도 가능하다. 그래서 두 판례 모두 기억을 하셔서 꼭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계 참가와 소송 인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복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채권 양도가 있을 때 양도가 합의 시점이 아니고 대항 요건이 갖추어진 때를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다음 복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리 승계 참가 신청. 이건 이제 일종의 실질은 소재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그 참가 요건에 흠이 있을 때 재판장은 명령으로 승계 참가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느냐? 안 된다 그랬습니다. 실질은 소재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판결로서 참가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그렇게 정리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다음이 이제 보기 3번이에요. 보기 3번은 어떤 취지냐면 그 소송 계속 중에 만약에 권리나 의무에 승계가 있을 때 승계 참가를 할지 소송 인수를 할지는 일종의 자유입니다. 그렇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유물 분할 청구에서는 뭐예요? 고유필수 공동 소송이죠. 일종의 소송 공동이 강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물 분할 청구에서의 소송 계속 중에 그 사실심 변론 종결일 전에 공유자의 그 지분이 이전이 되면 변론 종결 시까지는 승계 참가나 소송 인수 등의 방식으로 일부 지분권을 이전받은 자가 소송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 전부가 부적법하게 된다. 이유는 뭐다? 공유물 분할 청구에서는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보기 4번. 승계 참가가 있게 되면 그 참가는 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 소급해서 시효 중단이나 혹은 제소기간 준수의 이력이 생기죠. 따라서 보통 권리 승계가 있더라도 승계 참가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별소를 제기를 해도 돼요. 그런데 이제 별소를 제기를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그 소를 제기한 때 시효 중단 등의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제 별소를 제기를 하는 것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죠. 조문에 따라서 승계 참가를 하게 되면 이제 처음에 소가 제기된 때 소급시켜서 시효 중단 등의 그렇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별소를 제기를 하는 것보다는 승계 참가를 하는 게 승계인에게 유리합니다. 그것도 아울러서 좀 보시고, 자, 다음에 이제 죄송합니다. 문제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조 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우리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보기 1번은 주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에는 참가할 때의 소송 진행 정도에 따라서 피참가인이 할 수 없는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여기 이제 판결의 효력을 받는다. 이건 함정일 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결국은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인도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보조 참가인일 뿐입니다. 따라서 피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 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보기 1번은 조금 이제 주의를 하셔야겠고, 다음 이제 보기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질문이죠. 자, 통상의 보조 참가인이 제기한 항소를 피참가인은 포기나 혹은 취할 수도 있죠. 또 한편 이제 피참가인이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인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를 해도 이는 유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주의를 하실 게, 여기 지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 전단에 나와 있는 부분, 즉 통상의 보조 참가인이 아니고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라면 그때는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인이 제기한 항소를 누가 피참가인이 포기하거나
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가 있게 되면 그 보조 참가인과 피참가인은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인 관계에 있죠. 그래서 불리한 소송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기 2번 부분도 조금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인이냐 통상의 보조 참가인이냐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셔서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죠. 다음 보기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를 한 참가인은 잘 보세요.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상고를 제기를 한 거예요? 피참가인이 상고를 제기를 해요. 자, 이렇게 되면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준수 여부는 누구를 기준으로 하겠습니까? 나와 있는 것처럼 참가인이 아니죠. 피참가인이 상고를 제기를 했기 때문에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요 사안도 아주 간단하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가인이 상고를 제기를 했는지 피참가인이 상고를 제기를 했는지 그렇게 이제 비교를 하셔서 구분을 하셔서 정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다음 마지막 보기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고 측 통상의 보조 참가인은 상소장 제출할 수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때 상소 제기 기간 준수 여부를 누구를 기준으로 할 거냐 하는 거죠. 보시면 보조 참가인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보조 참가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소 기간 내이더라도 이렇게 되죠. 피참가인인 피고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상소 기간이 경고가 되었다면 상소는 부적법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기준으로 하느냐 그렇게 정리를 하셔서 보시면 되겠죠. 자, 계속해서 23번 볼게요. 이제 독립 당사자 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우리 이제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보기 1번과 보기 2번은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기 1번은 예전부터 있던 판례였고, 자, 보기 2번 같은 경우는 최신 판례입니다. 특히 이 최신 판례이기 때문에 보기 2번은 꼭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 먼저 보기 1번을 봅니다. 그래서 보기 1번과 보기 2번의 차이점을 잘 보시면 보기 1번은 여기 형광 표시죠. 참가하려는 소송. 수개의 청구가 병합. 그러니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해서 예를 들면 예비적 병합을 한 사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보기 2번 같은 경우는 누구예요? 독립 당사자 참가인이 여러 개의 청구를 병합한 경우. 그래서 보기 1번은 원고가 여러 개의 청구를 병합. 보기 2번은 독립 당사자 참가인이 여러 개의 청구를 병합. 꼭 구분을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보기 1번을 보시면 그 참가하려는 소송에 여러 개의 청구가 병합이 되었을 때 그때 그 중에 어느 하나의 청구라도 독립 당사자 참가인의 주장과 양립하지 않는 관계에 있으면 괜찮다고 합니다. 이런 판례가 하나가 있었고, 자, 이에 반해서 자, 보기 2번을 보시면 독립 당사자 참가인이 여러 개의 청구를 병합을 하게 되면, 자, 그럴 때는 우리 이제 독립 당사자 참가는 권리 주장 참가도 있고 사회 방지 참가도 있었죠. 그 여러 개의 청구 모두가 권리 주장 참가든 사회 방지 참가든 참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병합해서 독립 당사자 참가를 하는 경우 각 청구별로 독립 당사자 참가 요건을 갖춰야 하죠. 따라서 참가인이 독립 당사자 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를 추가를 하게 되면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기 1번의 상황과 보기 2번의 상황이 다르다고 꼭 기억을 해두시고, 다른 상황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두시고,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이제 효과도 다르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 이제 보기 4번입니다. 자, 이 판례도 이제 최신 판례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주의를 하셔서 정리를 하셔야겠죠. 자, 독립 당사자 참가 소송의 본안 판결에 대해서 일방이 항소한 경우, 어쨌든 이제 본안 판결이기 때문에 그렇죠. 합일 확정을 요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되겠죠. 자, 형광 표시가 중요합니다. 합일 확정을 위해서 항소 또는 부대 항소를 제기한 적이 없는 당사자의 청구에 대한 1심 판결을 취소하거나 혹은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 경우라면 항소 또는 부대 항소를 제기한 적이 없는 당사자의 청구에 대한 당부의 판단을 반드시 판결 주문에 선고를 하여야 하느냐, 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이죠. 어쨌든 이 판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최신 판례이기 때문에 보기 4번도 몇 번씩 읽고 좀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절차의 중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먼저
이제 보기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가 그 지위에 기해서 주주총회 결의 취소해소를 제기를 해요. 이럴 때 소송 도중에 이사가 사망을 하게 되면 절차가 중단이 되느냐? 아니죠. 중단되지 않고 그 소송은 종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사의 지위에서, 그렇죠, 지위에 기해서 제기한 소송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른바 일신 전속적 권리에 기한 소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단되지 않고 종료가 되는 거죠. 자, 정답 지문인 보기 2번을 볼게요. 자, 소송이 계속된 후에 당사자에 대해서 실종 선고가 확정이 되었을 때, 자, 중요하다 그랬죠. 자, 민법과 다르게 우리 소송 절차에 있어서는 실종 선고가 확정이 되었을 때 사망한 것으로 처리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실종 기간이 만료가 되었을 때 절차가 중단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확정이 되었을 때 절차가 중단이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자, 보기 3번의 경우는 요 밑줄 친 부분이 절차 중단 사유가 된다. 자, 그렇게 정리 정도만 하셔도 충분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자, 위탁관리업자가 구분 소유자 등을 상대로 관리비 청구 소송을 수행하던 중에 위탁관리 계약이 종료가 되면 소송 절차 중단 사유다. 자, 그 정도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 정도 보시고, 어쨌든 요 위탁관리회사, 즉 위탁관리업자는 아울러서 제3자 소송 담당 중에 임의적 소송 담당에 해당한다. 자, 그 부분도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기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소송 절차의 중단은 소송 계속 중에 절차 중단 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보기 4번을 보시면 소장 부본 송달 전이죠. 따라서 아직은 소송 계속 중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절차 중단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 수개 신청을 할 수도 없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소장 부본 송달 전에 채권자나 채무자에 대해서 파산 선고가 이루어졌다. 이는 절차 중단 사유가 아니죠. 그래서 파산 선고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뭐가 안 된다. 파산 관계인의 소송 수개 신청은 허용되지 않죠. 그래서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허용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주의를 하셔도 금방 알 수 있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제 2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유이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먼저 이제 정답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4번이 되겠죠. 자, 장래 이행의 소가 이제 핵심 단어가 될 거예요. 자,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죠. 이때 장래 이행의 소에 있어서 미리 청구할 필요는 소의 이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장래 이행의 소는 채무자의 무자력에 따른 강제 집행의 곤란에 대비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냐? 아니죠. 그렇죠. 이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무자의 무자력에 따라서 강제 집행의 곤란을 대비하기 위한 제도로는 가압류 제도 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신 판례 자료에서 보셨지만 이제 최근에 또 한번 이 법리를, 그렇죠, 선고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보기 4번도 조금 주의를 하셔서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나머지 지문들도 좀 챙겨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 1번을 보시면, 자, 하급심 판결에 위법이 있음을 알게 된 당사자는 어떤 절차를 이용하면 되겠습니까? 상소를 제기하면 되겠죠. 근데 상소를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그 판결을 확정시킨 다음에 나중에 이제 별도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판례는 소를 제기하는 것보다 상소 제기 절차를 이용을 하는 게 더 간편한, 그렇죠, 제도라고 보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별소를 제기를 하게 되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밑에 이제 보시면 이 부분 이미 우리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이 표현도 조금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단어가 촉탁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제 법원이 알아서 해준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말소가 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강제경매 신청 채권자가 그 말소된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 회복 등기 같은 경우도 촉탁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촉탁이라는 말이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이제 주의를 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보기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3자를 위한 계약.
자,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오면 그렇죠.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죠. 누구뿐만 아니고 제3자뿐만 아니고 요약자도 그렇게 되는 거죠. 요약자도 낙약자에 대해서 그 제3자에게 급부를 이행할 것을 서로서 구할 이익이 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3자뿐만 아니고 요약자도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 제4회 소송법 그렇죠. 동행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이제 시험이 있습니다. 너무 긴장들 하지 마시고 조금 좋은 결과와 함께 나중에 많은 분들을 면접반에서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